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이다. 회사 일이 바빠서 대부분 밤늦게야 퇴근하곤 한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 전부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괜한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5층에 내 집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번쩍번쩍 조명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7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아무도 누르지 않은 층인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묘한 소름이 돋았지만 문이 다시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드디어 15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다시 잠그고 난 후 갑작스럽게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준비해둔 음식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하니 발신자 불명이라고만 떴다. 괜히 찜찜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나 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결국 전화를 받기로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작은 소리로 누군가 속삭였다. 나를 잊지 마. 다급히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번호를 검색해보았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너의 뒤를 돌아봐.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가 방을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몸을 떨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창문 쪽으로 눈을 돌리니 창문에 희미하게 사람의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단단히 쳤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친구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집 밖 복도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내 집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발소리는 내 문 앞에서 멈췄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며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데 잠시 후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주변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작은 메모지가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메모지를 주워 읽었다. 넌 날 찾아냄으로써 저주를 끌어안는 거야. 계속 도망칠 순 없어. 그날 밤 이후 나는 내 그림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늘 그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속삭임이 귓가에 또렷이 들려왔다. 나를 잊지 마. 결국 나는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누군가의 사진과 작은 거울이 들어있었다. 거울을 쳐다보니 그 속엔 나와 함께 낯선 얼굴이 비추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 마을에는 어린 시절 매년 여름이면 함께 놀러가곤 했던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 어릴 땐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그곳이 어쩐지 음산하고 기분 나쁜 기운이 감돌았다. 매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흥미로웠다. 그러던 어느 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그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찾은 마을은 예전보다 더 적막했고 심지어 길목마다 과거에 본 적 없는 검은 까마귀들이 때로 모여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어릴 적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이 장마로 인해 엉망이 되어 있었다. 폐허 같은 집에 늙고 낡은 문을 열자 짙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모두 할머니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던 듯
소수의 마을 어르신들이 잠시 방문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장례가 끝난 뒤에 할머니의 낡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할머니가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하신 날부터 쓴 기록이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쫓아내려 한다. 그들은 이곳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조심해야 한다. 이 글귀는 내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줬다. 무슨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경계하고 있었던 걸까? 근처에 사는 유일한 친척인 큰이모를 찾아가 이야기를 물었다. 큰이모는 처음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오래된 이야기라며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어둠의 숲이라 불리는 금지된 곳이 있었고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는 걸 엄격히 금지했으며 할머니가 처음 이 마을로 이사 왔을 때 무심코 그 숲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후 마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자연히 그 모든 일의 원인처럼 지목되었던 것이다. 나는 과연 그 숲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다음 날 홀로 출발했다. 숲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낡은 표지판에는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숲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 같았다. 숲은 비현실적으로 어두웠으며 나무 사이사이로 기이한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속삭임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로 얘기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혼란을 초래했다. 숲 깊숙이 들어서자 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기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한랭한 바람이 불어오며 그림자는 나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숲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마을의 어두운 전설은 그곳의 어둠과 함께 계속해서 기억 속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할머니는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말씀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꿈속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그 마을에도 어둠의 숲에도 갈 수 없지만 억울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던 할머니의 기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으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는 게 꽤 괜찮았다. 직장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도 안전한 편이라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이었다. 나는 아침에 분명히 문을 닫고 나갔는데 이상했다. 혹시 내가 잘못 닫았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어 문을 확인하며 조심히 닫아도 가끔은 살짝 열려있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엔 그냥 내가 덤벙대는 성격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어느 날은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간 나는 머그잔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정말 이상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침에 방에 있는 머그잔들을 치우지 않고 출근했다. 도둑이 들었나 생각도 했지만 물건이 없어지진 않았다. 단지 그 머그잔이 깨졌을 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집에 올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근처 전자상가에서 CCTV를 사다가 거실 한 구석에 설치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며칠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CCTV가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알림이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열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롤백해서 재생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불쑥 검은 그림자가 화면을 가로질렀고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녹화 영상을 자세히 보니 마치 안개처럼 희미한 형체가 거실을 지나간 것이었다. 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혹시 잔상이 아닌가 했지만 그것은 분명 움직였다.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거실 벽 쪽 구석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본 적이 없는 낡은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쳐본 나는 기이한 기록들을 읽게 되었다.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 지워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여기에 숨어 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불안감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며칠 후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반신반의했지만 주말에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머리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1시쯤이 되어 피곤하게 눈이 감기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거실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놀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친구는 전기 문제일 수 있다며 안심시켰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거실로 나가보지 못했다. 친구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고 나는 뒤따라 나갔다. 그런데 거실 중간에는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사라졌다. 마치 애처럼 말이다.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우리 집을 샅샅이 조사했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수첩만큼은 중요한 단서로 남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남긴 것이었다. 그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들과 함께 이사를 갔지만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다. 생각할 때마다 거실에서 본 그 이상한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난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기분 말이다.